안녕하세요. 조초연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히들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영 제국에는 사실은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또 아일랜드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 밖에 해외령, 해외 식민지까지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이 영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는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한번 통해서 역사 기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주제로 젠틀맨 훌리건스 그리고 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젠틀맨이라는 말은 사실상 신사라는 뜻이죠. 이 훌리건이라는 말은 그와는 정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프로축구 경기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난장판을 치는 친구들을 훌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젠틀맨과 훌리건이란 말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잉글랜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젠틀맨과 이 훌리건이라는 두 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여러분들이 동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만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항상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티 문화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티 문화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먼저 살펴본 뒤에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젠틀맨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과거서부터, 기원전부터, 그렇게 오래된 연역을 가진 개념은 아니고요. 한 19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디 퍼스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영국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 문화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영국을 상징하는 2층 버스예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많이 생겼죠. 2층 버스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층 버스고, 이 뒤편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국회의사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영국의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화와 타협이 밀당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밀당이라는 말은 좀 나쁜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타협을 하다 보면 또 거래도 필요한 것이고, 아, 뭐, 어,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남한테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밀당이라는 것도, 이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으로 이 건물은 빅뱅이라고 하죠. 시계탑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뭐, 이 시가, 이 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속에 사실상 영국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영국을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와 봤어요. 예, 이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 레이디 퍼스트의 이 문화적 배경, 그리고 훌리건을 이해해 보고요. 역사와 문화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하철을 나타내는 말이 다 달라요. 아까 저번 시간에 화요일 날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프랑스에서는 메트로라고 하죠. 어,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물론 서브웨이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여하튼 영국식 지하철 를 발음을 할 때는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지가 있으면 이게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을 상징하는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비틀즈가 여러분들 세대에서도 많이 좀 듣는 분들도 있긴 하더군요. 뭐 그 수업 중간중간에 이 물어보면 비틀즈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뭐 그렇습니다. 이 비틀즈 하면 1960년대 대표적인 락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선대에서 비견될 만한 그룹은 뭐 BT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영국 문화를 소개한 이 대표적인 락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장을 보시면 버버리 코트를 뭐 입고 있는 비틀즈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틀즈가 유행시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코트, 이 레인코트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리고 문화를 대표하는 이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외국에 소개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영국에서도 그랬고 일본도 한 80년대에 소위 말하는 걸그룹들이 우리 뭐 지금식 걸그룹이라고 보기는 좀 아니,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걸그룹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영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소개하게 되고, 뭐, 사실, 샹송이나 깐소네나, 뭐, 이러한 음악들을 통해서, 이, 샹송은 프랑스 문화를, 깐소네는 이탈리아, 이 문화를 이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외교관보다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패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잉글랜드만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패턴에서 또 유명한 나라가 이 스코틀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월드컵 경기 대회 보면 재작년인가 이 월드컵 할 때 보니까 웨일즈 그리고 잉글랜드가 예선을 통과했던데 뭐 2002년 월드컵 때는 스코틀랜드와 뭐 어디죠? 잉글랜드가 참여를 했고 또 어떤 대회에서는 아일랜드랑 잉글랜드가
이 예선 조별 경기에서 또 붙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대영 제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축구협회는 네 개로 갈라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각각 이 독립적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른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지리적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영국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이 해협이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요 아래쪽이 잉글랜드고요. 이 위쪽이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맨체스터 옆쪽에 이쪽으로 해서 또 지역이 갈라지는데 오른쪽이 잉글랜드, 이 왼쪽이 웨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일랜드가 있죠. 물론 지금은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갈라져 있고,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 통치하에 있긴 합니다만, 이 아일랜드는 이제 EU의 한 가맹국으로 있죠. 지금 뭐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해서 독립을 했고,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 아일랜드는 아직도 이 EU 회원국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잉글랜드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이쪽이 파드칼레라는 지역입니다. 이 프랑스의 파드칼레고요. 이쪽이 벨기에, 이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알프스 산이 있어요.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흔히들 네덜란드, 벨기에를 묶어서 저지대 지역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대, 뭐 좀 생소한 표현이 들리시더라도, 대충 이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요, 이 북대서양과 북해 면한 섬나라고요.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바처럼 프랑스와 벨기에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프스 산맥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지대, 이 사실상 뭐 스위스, 독일, 뭐 이러한 지역, 프랑스 정도가 구름성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더 북쪽이 저지대, 그야말로 해안가의 면에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낮은 이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역 거리는 고작 3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 터널이 있는데요. 길이는 50km 정도 되고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한해역 거리라고 이 부산에서 이 대마도로 가는 그 대한해협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부와 동부는 저지대로 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요. 이 북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와 세인트 조지 해협이 있고요. 남쪽은 영국 해협,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맨섬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건지섬과 저지섬이 있습니다. 이 맨섬과 건지섬, 저지섬은요, 이 영국 국왕의 직할령이에요. 사실상 영국 국왕이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상 한우바가죠. 아니 뭐 그 얘기는 역사 편에서 하는 편이 훨씬 더 좋겠군요. 뭐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여하튼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계 이 소위 말해서 적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 적국 국민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을 해야지 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를 두고 이 국회에서 정말 난리가 나죠. 아유, 그 독일 국민들, 이 간첩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아유, 그 뭐 우리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스코틀랜드가 됐던 뭐 웨일즈가 됐던 잉글랜드가 됐던 어디서도 이 독일 국민들, 이 적국 국민들을 이 수용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난항을 걷다가 이제 국왕이 그러면 내가 직할하고 있는 이 맨섬에다가 뭐 딱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적국 국민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를 만들자. 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정치는 사실은 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뭐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뭐 국왕이 그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를 막아줬다고 볼 수 있는 사례여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와 노스예요.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죠. 예, 민족 구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여러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저작권 침해 위험도 없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러 인종 색깔이 이 손에 이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요. 모두 이 대영제국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구성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진이 아닐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예,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화죠. 국화인 장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미를 보시면서 이건 겹장미죠. 근데 원래 이 영국 국화는 헛장미예요. 이 헛장미와 이 겹장미의 차이는 크죠. 뒤에서 한번 이 헛장미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장미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게 장미인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영국 북한은 이 장미이기 때문에 한번 장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먼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 기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모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뭐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버스는, 예, 2층 버스고, 이 빅뱅과 국회의사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스모그가 심할 때는
뭐 거의 윤곽선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이 안개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을 상징하는 곳 중에 또 어떤 곳이 있을까? 이 영국에 가시면 많이 접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밀크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에다 이 밀크를 섞어 놓고요. 이게 라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벤더 꽃을 넣고요. 그러면 사실상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이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코도 즐거운 그런 티를 맛보실 수가 있죠. 영국은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 국가죠. 뭐 사실상 지도에서 한반도에서 한참 위를 쳐다봐야지만 이 영국, 잉글랜드가 보이게 됩니다. 아울러서 바다에 둘러싸여 해안성 기후라 온화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성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기상 변화가 심하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몇십일간 계속되고 뭐 영상 32도 이상 뭐 36도, 40도 가까이 된다는 그런 국제 뉴스를 요 근래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이 평균적인 기온 양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름에 가시면 뭐 그렇게 아, 이 덥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요.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이 가장 건조하고 9월부터 1월에 비가 자주 내리게 됩니다. 예, 이거는 서유럽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이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이 상당히 건조해요. 그리고 이 9월부터 1월, 그러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이 비가 자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이나 겨울에 가실 때는 반드시 우비나 우산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산 큰 거 필요 없고요. 뭐 비가 뭐 장마철처럼 요 근래처럼 뭐 폭우가 쏟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랑비 정도 뭐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비 정도 하나 챙겨 가셔도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비나 우산 없이 가시면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그런 날씨라고 볼 수가 있죠. 6, 8월은요, 평균 기온이 20도씨 정도 되고요.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서 이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계절입니다. 예, 뭐 서유럽은 6월부터 8월까지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동안에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비도 자주 오고요. 뭐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영하 10도 이하로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갔다 오시는 게 지금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이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은 3도씨 정도 되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아주 잦습니다. 그래요. 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크리스마스 무렵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한번 팍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이틀 그렇게 맹추위가 있다가 2, 3일 정도 맹추위가 있다가 뭐 곧바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영하
1,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이게 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우비나 우산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레이디 퍼스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디 퍼스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버켄 헤드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버켄 헤드는 사실상 이 타이타닉 같은 선박 이름입니다. 왜요? 어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하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영화에 요 근래 또 리메이크 된 게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난파하기 직전에 이제 군인들과 남성들의 이제 배에 있고 여성과 이 어르신들을 이 구명정에 태워서 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이 그림이에요.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이킹 하면 뿔 달린 투구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을까요? 예, 아니죠. 아니 뭐 불편하게 뭐 이 싸우다가 정신없는데 이 뭐 난간 같은 데 뿔이 박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만화 같은 데서 이제 그 강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사고요. 사실상 뿔 달린 투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 이 남자들은 기사도 신사도를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이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1852년 영국 수송선이었던 버켄헤드 호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자초당하게 되죠. 배에는 총 63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요.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세척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40명만 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은요? 예. 이 상황이 참 난감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성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먼저 태우고 이 배에 남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이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라는 거죠.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 이 버켄 헤드호 이 침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젠틀맨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영국 신사 보면 여러분들 뭐 셜록 홈즈나 궤도 루팡이나 뭐 이런 시리즈물들을 보시다 보면 이 영국 신사들 이 복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가 이 담배 하고
그리고 뭐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코스염, 뭐 장갑, 뭐 이런 정도로 돼서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을 이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원래 이 젠틀맨은 향사, 뭐 우리가 보통 에스콰이어라고 하죠. 그 아래에 요먼, 이 요먼 계층은 자영농이자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평민 중에서요. 이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산 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족도 아니고 이 평민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보다 약간 더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영국 신사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우산 그리고 이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이 회중시계는 남성의 이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떤 시계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예. 여성의 전유물은 손목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요 근래에는 남성들이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성의 전유물인 이 회중시계가 없어지고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이 손목시계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전쟁이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참호전이 처음, 뭐 참호전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는 이 땅을 파서 거기에 은신해서 적과 교전하는 그러한 전투 방식이죠. 그렇게 이 참호전이 전개되게 되면서 이 뭐 회중시계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뭐 9시에 적진을 향해서 포를 쏴라 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왔는데 뭐 그거 계속해서 회중시계나 보고 있을 여력이 없죠. 지휘도 해야지 되고 지휘봉 들고 지휘도 해야지 되고 이 여러 가지로 나침반도 봐야지 되죠. 아니 뭐 이 정신 이 손에 들고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회중시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 보급 물자로 이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손목시계를 이 장교들부터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다는 거죠. 아니 뭐 여성 거라고 그래서 아니 뭐 이 성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지만 아니 뭐 사용해 보니까 이거 아주 편하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성들도 이 손목시계를 이용하게 되죠. 이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예, 다음은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남녀노소 뭐 흑백 할 것 없이 다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우통 벗어져 끼고 이 난장판이네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죠. 예, 이 프로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영국에서 6, 70년대에 많이 벌어지게 돼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우통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법석을 떠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영국의 젠틀맨 문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아까 노르만 이 바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훌리건이란 말은요,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얘기를 하죠. 뭐 무리라는 표현은 동물들한테 쓰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훌리건을 사용하게 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립니다. 예,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아이, 지면 열받아서, 이기면 신나서 이 난동을 부리는 거죠.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훌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티문화의 차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디즈니 이상한 나라의 에디스에서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저작권 위반은 뭐 문제가 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아니 뭐 이 영국을 상징한다는 이 영국 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티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이 도구로 이 디즈니 만화를 한번 캡처해 봤죠. 이 영국은 홍차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영국과 차 문화는 밀접하고요. 먼 이구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기호품의 역사를 보면요. 뭐 이거는 홍차, 커피, 뭐 초콜릿, 뭐 할 것 없이 모든 기호품이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궁정에서 왕들, 그리고 왕가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점차 귀족으로 확대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귀족까지만 이제 즐기게 돼요. 이게 신분제 사회라는 게, 이 신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 평민들이 차를 마시는 것이 적발되게 되면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큰 성벽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사계층 평민들도 가만히 이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죠. 그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자기거화 시키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도 마실 수 있게 되는 사실상 산업혁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 때 이 서민들도 이 차를 즐길 수 있게 되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이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게 되죠. 예, 미국 독립혁명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되겠네요.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은 홍차고요. 미국을 상징하는 것은 커피 문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은 잉글랜드인들이 만든 건데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는 홍차가 어떤 나라에서는 커피가 유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국인들은 이 홍차에 이 세금을 이 영국인들이 부여하는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미국사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 그렇게 되면서 미국인들이 이게 사실은 7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7년 전쟁은 사실은 제일 차 이 처칠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일 차 세계대전이었다. 우리가 아는 제일 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은 제3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북미, 인도, 북아프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럽까지 포함해서 이전 세계가 이 전쟁터가 되던 그 무렵이었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영국인들이 이 프랑스와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도우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치를 더 확장시켜 줄 것이라고 이 생각을 하고 도왔는데 이 돌아온 건 보니까 중과세밖에 없다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세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미국인들은 아이 뭐 우리는 국회의원도 한 명 내부 이 영국 의사당에 보내지도 않는데 무슨 세금이냐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이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었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 미국인들은 이 차를 마시는 것은 사실상 영국식, 사실상 이 영국식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식적으로 이 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의 주요 산지인 영향이 크고요. 이 지금도 인도와 세일론 그리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아셈, 다절링, 얼그레이, 오렌지 페코 등의 이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6번, 새벽 5시, 오전 11시와 점심시간 직후, 그리고 오후 3, 4시와 5시, 그리고 저녁 때 티타임을 갖게 되고요. 근데 이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티타임은 아주 일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티타임의 경우에는 이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게 되죠. 영국에서도 아침 식사 때 이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어학연수를 요즘 미국으로 많이 가서 영국에 갈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여하튼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애프터눈 티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기숙사에 와서 같이 차나 한잔 마시자. 이렇게 되면 뭐 거기에 최대한 응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후 3,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 차에 어울리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간식류들을 곁들여 먹게 됩니다. 예, 본차이나라는 말은 사실상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연령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그런 단어예요. 이, 예,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접하게 되죠. 이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이 도자기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옆으로 세볼게요. 1597년 이전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세계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뭐 97년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어느 나라일까요? 이 도자기를 세계에서 이 세 나라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세 나라는 그렇죠. 중국, 뭐 송나라부터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고려, 자기, 또 유명하죠. 고려 청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라고요? 아닌데요. 페르시아? 아닌데요. 러시아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유럽이요? 유럽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예, 이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도 사실은 이 유교 문화권이고 이 같은 뭐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하튼 이 도자기는 이 흙을 빚어서 이 높은 고열로 처리하는 이 기술이 예, 원천 기술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 외국에서도 이 도자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부진 애를 많이 쓰게 되죠. 여하튼 그거는 또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1597년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이 도자기 문화가 기술이 전수되게 되고, 이 영국인들이 만든 도자기는 일본 이 도자기 산업 이 도예공으로부터 이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에 영국만의 독특한 본차이나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웨지우드를 비롯해 돌턴, 민턴, 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할머니들한테 요 회사들 이름을 대면 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 도자기 세트와 관련된 이 가족 이야기부터 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그걸 아니? 뭐 이렇게 아, 좋은 이 대화 이 테마가 될 수 있죠.
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영국 음식은요,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흔히들 듣게 됩니다. 이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메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이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 식재료라고 하죠.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이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이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 이 두 차례 이 세계 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게 되었기 때문에 뭐 대표할 만한 이 궁중 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영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잉글리시 이 브레퍼스트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이죠.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이 영국인들은 아침을 아주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계란에 베이컨에 소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을 대표하는 것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피시앤칩스라고 볼 수가 있죠.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이 아울러서 이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야말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이 잡히는 것, 많이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영국, 이 섬의 면에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이 생선은 뭐 그냥 바다에 그물만 치면 잡히지는 않죠. 뭐 낚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낚싯대 들인다고 물고기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 그것도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더군요. 뭐 힘들긴 어렵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 지형적 조건을 가장 아, 최적화해서 만든 것이 이 피시앤 칩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이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샌드위치와 관련해서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피시앤칩스에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아침은 아주 풍성하게 먹죠. 뭐 달걀 후라이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컨, 뭐 소시지, 뭐 아주 그냥 듬직하게 먹고 대신 점심은 약간 좀 부실해요. 이 샌드위치처럼. 예, 로스트 비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식재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이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죄송하네요. 예,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 썬데이 로스트 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오븐에 구워 조리해서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는 요리라고 볼 수가 있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서 요크셔 푸딩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예, 영국은 왕이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역사가 전개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랭커스터, 요크 왕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뭐, 그전에도 프란짓, 이 왕조, 그리고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이 프랑드르, 아까 저지대 지방이라고 했었죠. 벨기에, 네덜란드, 그 지역을 또 다른 말로는 프랑드르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에서는 이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는 요 근래 재밌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이 잔다르크는 대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여성인데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이 프랑스가 유리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대포가 이 잔다르크와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이 잔다르크가 이 사실상 대포를 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이 프랑스 야전군에게 지급한 이 그 장인으로 이 요 근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 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니,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또 전쟁을 한다고요? 예,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하튼, 그런데 붉은 장미 파와 흰 장미 파, 이게 무슨 이 깡패들끼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돼서 이 전쟁의 이름을 장미전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이후 랭커스카 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튜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은 통합되게 됩니다.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예, 튜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게 바로 헛장미예요. 예, 지금 장미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프라이팬 안에 달걀 후라이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아,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술이죠. 뭐, 여하튼, 이게 사실은,
이 tudor 왕조가 랭카스터가와 헨리가가 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빨간 장미, 이 꽃과 흰 수를 같이 넣은 이 국화를 사용하게 되죠. 이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고요. 이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웨일즈를 통합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웨일즈는 이제 영국, 잉글랜드에 흡수되게 됩니다. 자, 여기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어디 소속이었죠? 예, 교황의 이 땅이라고 영국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수장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가톨릭 교회 재산이 모두 국유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국유화가 되면서 사실상 땅이 아주 넓어졌다고, 이 왕 직할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젠트리 계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젠트리 계층은 사실상 이 교회 수장으로서 영국 국왕이 되게 되면서 이 넓은 땅을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많은 땅을 이 국유화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백성들을 이 고용해서 왕령지를 이, 이, 하, 이 뭐라 그러죠? 소작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획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젠틀이라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 강남에 있는 이 아파트 한 채를 원래 뭐 몇십억 하는 건데 이 교회 이 국유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뭐 5천만 원에 판다. 국가에서 팔겠다라고 이 뭐라고 하죠? 그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 경매에 붙이는 거죠. 뭐 그러면 5천만 원에 20억짜리 이상 아파트를 구매를 한 거예요. 여하튼 근데 이게 왕권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가톨릭이 다시 교회 수장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젠틀리 계층은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뭐 너무 긴 역사를 단축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고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상 계급인 젠틀리와 이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젠틀이라는 계층이 참 애매한 뭐 계층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그렇지만 국왕에 대한 충성도는 높기 때문에 국왕은 이들을
높은 관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들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글 공부를 죄송합니다. 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 결혼했다는 말을 많이 했죠. 예. 이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됩니다. 뭐 시대착오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스코틀랜드 왕이죠.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 의회 권력과 당연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꼭 영국 의회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아니, 의회라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잉글랜드의 의회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이 권리 청원과 청구교도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죠. 예, 요번에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신 이후에 찰스 3세인가요? 뭐 아까 이 왕위 즉위식을 하던데 이 영국에서는 찰스라는 이, 이 왕명을 쓰질 않아요. 이 영국에서 유일하게 처형당하고 공화정이 선포된 왕이 이 찰스 1세이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찰스라는 이 국왕명을 붙이지 않죠. 요번에 뭐 처음으로 또,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로 찰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예, 이런 역사적 흐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크로멜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왕조가 이 하노바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바가의 조지 1세가 이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고요.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입니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됐고요. 1783년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요.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됩니다. 예, 7년 전쟁 인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7년 전쟁에서 이제 또 퍼지게 되는 팬데믹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레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콜레라는 원래 이 인도에 있던 풍토병이었죠. 이 풍토병이 이제 이 전쟁 와중에 프랑스군과 영국군에게 전염이 되고 그것이 세계 각처로 퍼지게 되는 원래는 풍토병이 이 팬데믹이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것도 원래는 어디죠?
미얀마의 이 풍토병이었어요. 미얀마 북부지방의 풍토병이었는데, 이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서 그 병을 가지고 가버렸죠. 그렇게 돼서 이 허베이를 비롯해서 베이징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흔히들 조선시대를 세국정책을 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콜레라 팬데믹 시기에는 이 콜레라가 이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죠. 뭐 말이 좋아 세국이지 세국 정책이 아니고 외국과 이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얘기가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아, 뭐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영국 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이 윈스저 왕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독일계 성씨 하노바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독일이죠. 하노바는 도시명이에요. 지역명이죠. 원래는 나라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다음에 독일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가와 독일이 공모하고 있다. 아,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 하노바라는 성을 버리고 이 윈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붕괴되게 됩니다.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해서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되죠. 예, 오늘은요, 한번 영국 중에서 잉글랜드만 한번 살펴봤어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젠틀맨과 훌리건이 공존하는 사회이자 이 삼권 분립이 처음 등장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문화유산도 있고 건축물들도 있는데, 이 맛보기, 이기 때문에 영국을, 잉글랜드만 전반적으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도시와 관련해서는, 이 다음 주에 이 수업하도록 하죠.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수업에 임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